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꿨는데, 이게 소리가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S&P 500 모두 다 하락했죠. 네, 하락했고,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계속 제가 미국장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주식이라는 게 결국 미국을 따라가고, 전 세계가 또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확실히 뚜렷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계속 한번 보고 국내 주식을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 글에 올리기 전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은 3분기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GDP가 2.8%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 이게 보이시나요? 보면 되게 평년 수준이죠.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도 그렇게 나쁘게도 안 나왔다. 평년 수준이다. 이거는 그러면 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덜 줬겠죠. 그리고 PC라 해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입니다. 미국은 거의 7, 80%가 개인 소비에 의해서 GDP가 발생을 하죠. 그만큼 개인 소비 지출에서 나오는 물가가 되게 중요한데 헤드라인이란 근원을 보면 헤드라인은 2.3% 플러스 됐고 참고로 YOY는 Year of Year가 해가지고 전년 대비죠. 근원 같은 경우는 플러스 2.8입니다. 헤드라인과 근원의 차이는 뭐냐면 헤드라인은 변동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변동성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주유소,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거는 뭐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해요. 근데 근원은 그 두 개를 뺀 겁니다. 에너지랑 식품 빼고 그래 우리 근원적인 것만 보자 해가지고 물가를 봤더니 2.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표를 한번 보면 갑자기 여기서 23년도 한 중후반에서 수직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짝 좀 심각하다 싶었는데 시장의 의견은 뭐였냐면 예상치 부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10월에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 물가 중에 이 서비스 물가. 근데 금융이라는 게 결국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리고 금융에 많이 투자하다 보면 금융 수수료도 일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비중이. 미국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나 이런 개인 소비 뭐 소비재나 이런 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서비스 물가가 끌어올려가지고 근원 물가가 좀 올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평년 대비 엄청 오른 건 아니다. 사실 이 물가에 왜 집착을 해야 되냐면 물가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정해져요. 만약에 물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될까요? 올려야겠죠. 그 올리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나 예금을 해놓지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금리 인하에 맞다. 맞고 참고로 금리가 인상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가 높다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금융주들 이런 게 좋아요. 뭐 보험주나. 왜냐면 보험이나 은행들은 사람들이 예금을 예치하잖아요. 그 예금으로 자기들도 더 큰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 미국 시장이 가장 안 좋았던 어제 안 좋은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델과 HP의 실적 발표입니다. 델과 HP는 컴퓨터 조립회사죠. 예, 컴퓨터 조립회사고 뭐 개인 PC나 뭐 서버 PC 만드는데 델 테크놀로지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PC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1% 성장이 아니라 하락했어요. PC가 덜 팔렸다는 거죠. 다만 서버 매출은 34%나 올랐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 중에 빅테크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서버 매출은 확실하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GPU나 이런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은 좀 견고하고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다 서버나 PC 관련된 업체들이죠. 떨어졌어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졌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성장성에 의해서 계속 먹어왔는데 엔비디아가 블랙엘 칩을 공급을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병목 현상이란 뭐냐면 콜라병 생각하면 밑에 몸통은 되게 큰데 이 목 쪽은 되게 얇죠. 그러면 콜라병의 몸이 블랙일 칩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 엔비디아가 병목 얇은 부분이에요. 그거 다 채워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 이 AI 서버 투자는 확실한데 엔비디아의 칩이 덜 오다 보니까 서버 매출 중에서도
가이던스 대비 하향했고요. 그리고 4분기도 가이던스도 낮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한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으로 넘어갈게요. 국내 주식 넘어가면 한국은행이 오늘 11월 깜짝 금리 인하 발표했어요. 0. 지금 현재 원래는 3.25%였는데 마이너스 2.5% 해가지고 3% 됐죠. 이유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GDP가 내년에 2025년도에 원래 2.2% 예상했는데 1.9% 하향 조정했어요. 그럼 GDP가 하향됐다는 거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상태에 있으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0.25% 낮춰가지고 현재 금리는 3%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나 제약 뭐 이런 금리에 민감한 산업들이 오른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요약 리포트로 가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1조 원 공시를 했죠. 자사주를 1조 원치나 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1조 원 중에 7천억 원은 자기들이 소각하는 데 쓰겠고, 그리고 3천억 원은 자기 임직원들 준대요.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오는 돈은 7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핵심 뭐냐면, 지금 미국에 조지아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뭐 비싼 SUV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SUV 차량들을 다 국내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관세 때린다고 했죠.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이상은. 근데 반대로 도요타나 혼다 이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세 문제가 크게 없어요. 일본 뉴스 보면 그렇게 관세에 대해서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 국내에서 수출하는 주도다 보니까 지금 관세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자사주 발표에도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근데 이러한 경영 반침은 되게 좋은 거죠, 주주들한테. 서현이야 역시 현대자동차의 탑티어 밸류체인 중에 자동차 부품 납품하는 업체죠. 뭐 자동차 시트나 콘솔, 도어 트림, 범퍼 이런 거 납품하는 업체인데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원래 현대차랑 같이 가는 업체고 굉장히 펀더멘털이 탄탄한 업체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세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제일 먼저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요즘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이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이버가 지금 AI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고 거기다가 뭐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지금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 보면 소상공인들 뭐 자기들이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확실히 알 거잖아요. 네이버 지도가 그거를 통해서 중간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서 매장 같은 거 참가 뭐 예약하거나 뭐 주문하는데 배달 주문까지 물론 네이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소개료 정도만 소개비 정도만 받는다고 해요. 정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이버는 저는 검색을 이제 안 합니다. 네이버에서. 근데 네이버는 사실 검색으로 먹고 사는 업체죠. 제가 네이버에 검색할 때마다 예를 들어 뭐라고 칠까요? 뭐 서현 이화라는 업체를 치면 그 홈페이지나 그 홈페이지에 관련된 링크, 광고들 보여주는데 돈을 얻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확실하게. 근데 제가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그걸 저한테 보여줄 일도 없겠죠. 네, 그게 가장 큰 네이버의 리스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도 그렇게 배 아프진 않아요. 롯데렌탈은 말 그대로 업체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렌탈하는 업체죠. 자동차 렌탈입니다. 단서 렌탈은 크게 장기 렌탈과 단기 렌탈이 있는데 렌탈 업체 입장에서는 장기 렌탈이 좋겠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렌탈이 안 되면 노니까요. 그러면 그 자동차의 유지비나 이런 걸 자기들이 다 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렌탈을 해야 되고 장기일수록 좋다. 롯데렌탈의 지금 전략을 좀 선회한 게 뭐냐면 원래 중고차, 그러니까 렌탈하다 보면 차가 신차를 가져와도 중고차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중고차를 바로바로 원래 배에 실어가지고 해외에 팔았어요. 그래서 해외에 좀 가다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가면 한국차 되게 많아요. 막 택시 적혀 있고. 근데 그거를 배에 바로 선적하지 않고 그 중고차를
다시 중고차 플랫폼을 자기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더 비싸게 개인들한테 판매하거나 기업들한테 판매하겠죠. 플러스로 중고차를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좀 좋다 싶으면 바로 이것도 다시 렌탈로 돌린다고 해요. 네, 중고차 렌탈로. 네, 그런 식으로 롯데렌탈이 중고차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롯데렌탈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수백 대 수천 대를 자동차를 사기에는 현금으로만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을 텐데 그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중고차가 결국에는 렌탈하는 게, 사람들이 렌탈하는 게 결국 그것도 중고차잖아요. 완전 신차를 마주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렌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수익성 문제 때문에 롯데렌탈이 전략을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는 보험은 결국에는 예실차죠. 예금과 손실. 오늘같이 눈 많이 온 날은 삼성화재를 사버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눈 많이 왔으면 사고 많이 나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다 보험 들었죠. 예. 그럼 누가 보상해야 되죠? 예, 손해보험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건 장난이고, 어, 아직은 지금 이 보험사에 대한 금융위에서 자본 적정성 비율을 잘 제시를 안 해줬어요. IFRS 17이 지금 개정이 됐는데, 이거 CSM Contract Service Margin이죠.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이 보험 회사들이 이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감가상각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건데, 그 감가상각을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험사랑 금융위가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리기 때문에 금융위의 정책을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보류다. 다만 보험사 역시 지금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신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뭐 모빌리티라고 하면 바로 알겠죠. 네. 자동차 판매 회사입니다. 근데 코오롱 자동차라는 게 없죠. 근데 코오롱은 해외 자동차 수입해서 파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BMW, 볼보 이런 자동차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국내에서 막 봤을 거예요. 뭐 코오롱 하고 BMW 이런 매장 봤을 거예요. 그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매출액이 성장하려면 외제차가 잘 팔려야겠죠. 근데 한국 사람은 여전히 뭐 외제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외제차를 찾진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중국입니다. 중국 돈자랑에 환장하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BMW, 뭐 폭스바겐 거의 안 팔립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지금 독일 공장 거의 3개 셧다운 시켰고요. 중국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더 이상 외제차보다는 그냥 중국산 전기차 타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현대자동차나 뭐 다른 자동차들 많기 때문에 워낙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보면 셀트리온은 오늘인가 홍콩에서 기업 설명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기업 내용 보니까 핵심은 CDMO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CDMO는 여러분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약을 대신 개발해주고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셀트리온은 유명한 게 뭐냐면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이죠. 이미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을 복제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싸게 박리담회로 파는 건데, 셀트리온이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바이오시큐어가 이제 법제화 될 것 같다는 예상하에 거의 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이제 중국의 CDMO 업체나 CMO 업체들, 제약을 대신 만들어준 업체들이 이제 밸류체인에서 빠지게 되겠죠. 근데 이 중국이 워낙 미국 시장에서 몸집이 컸거든요. 대표적으로 우시 바이오로직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이거 기회다. 중국 업체 빠지면 그 빈자리 내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CDMO 기업 선언한 것 같아요.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도 뭐 7천억 원 자사주 소각하겠다고 했고, 셀트리온 밸류업 프로그램 열심히 하는 회사죠. 워낙 지금 주가도 쌉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또 봐야 되는 게 CDMO도 있긴 하지만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이게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염증성 질환이라 해가지고 이거 우리 그 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IBD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IBD 시장은 워낙 커요. 왜냐하면 증상은 많은데 약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진출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IP 회사죠. IP라는 거는 결국 Intellectual Property. 자꾸 제가 영어 쓰는데 그냥 영어 안 쓸게요. 그냥 IP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IP는 결국 지적 재산이라는 건데 그 무슨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냐? 메모리 고속 인터페이스 IP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고속 인터페이스는 뭐냐? 저희가 메모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예를 들어 CPU나 뭐 NPU나 이런 칩들이 너 메모리도 거기에 뭐 있지? 그래서 가져와봐. 이러면 메모리가 그 명령을 받고 내주는 거죠. 그럼 주고받기를 잘해야 되겠죠. 이 주고받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고받기를 할 때 자동차로 치면 고속도로에 라인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차선이. 거기에 차들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슨 타이밍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갈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적재산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이렇게 설계하고 하면 더 빨리 주고받게 할 수 있어요라는 걸 하는 건 회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지죠. 특히 AI 시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주목받았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관심 받기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은 일단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고 지금 제작사가 별로 안 좋죠. 뭐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는데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에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부분 다 방송사에 납품하는데 요즘 TV 안 보시죠? 그게 지금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냐면 TV를 안 보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TV 시청률이 높아야 기업들이 거기에 광고를 하고 이 광고비를 받고 방송사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방송 틀어보시면 요즘 드라마 거의 없습니다. 다 예능이죠. 예능은 싸요. 드라마는 되게 비싸요. 예능은 세트장에 살 수 있는데 드라마는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우들 몸값도 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콘텐츠리 중앙처럼 이 제작하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는 회사들한테 지금 힘들다. 다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잘 납품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가 모멘텀이 막 엄청 뛰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CJ ENM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티빙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야구입니다. 야구. 이 야구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CJ ENM이. 그런데 티빙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야구도 돈 내고 보는 시대예요. TV로. 원래 보통 우리 TV 뜨면 뭐 스포츠 채널이나 뭐 유선 방송에서 그냥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티빙에 가입해야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CJ ENM이 지금 웨이브는 SK가 가지고 있죠. 이 웨이브랑 티빙이랑 합병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플랫폼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이 글로벌한 OTT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콘텐츠리 중앙처럼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업체들이 넷플릭스에 납품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CJ ENM에 납품하려고 할까요? 여기 가겠죠. 그 넷플릭스에. 저 같아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CJ ENM이 이 플랫폼 OTT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몸집을. 그래서 그걸 지금 웨이브를 합병하려고 SK 스퀘어랑 SK 스퀘어가 웨이브의 최대 주주죠. 이거를 전환사채 취득 방식으로 2,500원. CJ ENM은 1,000억 원 투자하겠고요. SK 스퀘어는 1,500억 정도 투자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웨이브라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거를 2,500원씩 산 거죠. 그러면 나중에 웨이브가 돈을 돌려줘야겠죠. 근데 돈 대신에 이 주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CJ ENM은
웨이브의 주식을 받으니까 지분율이 늘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SK스퀘어와 CJENM의 지분이 비슷비슷해지면서 합병하는데 서로 교환 비율이 좀 성사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다만 CJENM은 제가 좋게도 보지만 단점이 뭐냐면 해외에 윌프사였나? 해외 미국의 그 헐리우드 제작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비싼 헐리우드 쪽으로 인수를 했는데 사실 글쎄요 그렇게 헐리우드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나요? 네, 저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헐리우드 배우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우뿐만 아니라 작가도 AI 쓰지 마라. 요즘 배우들도 막 AI를 써가지고 그 장면을 대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작사 입장에선 그게 싸니까 저도 그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배우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들 일자리 잃으니까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렘은 ESL 전자 가격 표식입니다. 그 요즘에 그 GS 프레시나 이마트 이런 데 가면 우리 예전에 막 그 전자 뭐 상품 밑에 가격 표시 있었잖아요. 그거 막 바꾸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는 그 전자 표시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예, 그거 하나하나 그 상품이 몇 개예요. 상품 잘못 달면 그 가격 잘못 체크됐다고 구매자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계산대에서. 그래서 되게 신중하고 그거를 매월 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런 전자 가격 표시기를 도입하면서 사람의 인력도 줄일 수 있었고 효용성도 되게 컸어요. 솔로엠인 그러면 되게 좋다. 그럼 인건비가 비싼데 이런 게 ESL이 많이 납품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 향이 되게 높아요.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럽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래서 유럽 향이 높은데 단점이 뭐냐면 솔로엠이 국내 생산이라서 이 해운 배 타고 배 태워서 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해운 비용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해가지고 올랐고 그리고 예멘에서 또 거기 자기들 스웨즈 운하 쪽 들어가는 선박 잡아가지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해운사들 특히 뭐 ESL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탈 텐데 남아프리카 돌아야겠죠. 희망봉 돌아야 돼요. 엄청 오래 가야 됩니다. 그럼 해운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다 비용 청구하겠죠. 유럽에 도착을 하면 이미 가격이 비싸 있어요. 그럼 현지 업체들과 가격 경쟁이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솔렘의 주요 고객사가 지금 아직 솔렘과 계약을 지금 하긴 했지만 지금 재원 변경 때문에 ESL에 대해서 지금 색상 세 가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네 가지로 바꾸자. 뭐 솔렘 측 설명으로는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거는 다 지나칠게요. 어제 그 녹십자 같은 경우는 뭐 알리글로가 뭐냐면 면역 치료제입니다. 알리가 all 모든 뜻이 모든이란 뜻이고 글로가 우리 글로블린 면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알리글로가 면역 치료제인데 면역 치료제는 워낙 시장성이 크고 왜냐하면 면역이라는 건 되게 포괄적인 거면서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면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 치료제는 워낙 큰데 아까 셀트리온처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액 공급원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 알리글로에서 나오는 이 글로불린이라는 게 혈액에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장에서 나와요. 혈장. 네. 근데 이 혈장은 결국 혈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혈액이 필요하겠죠. 이 글로불린이라는 거 얻어서 제약으로 만들려면. 근데 혈액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현재 녹십자는 거기 대한적십자에서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전 세계에 판매할 건데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워낙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시장성이 있어도 그게 좀 문제다. 근데 참고로 알리글로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혈액 공급이 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인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혈액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걸 인수하려고 지금 탐색 중이라고 합니다.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해요. 이거는. 헌터라제는 이 헌터 증후군 치료제죠. 주로 이제 러시아나 이집트에서 환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녹십자 역시도 러시아나 이집트에 이 판매가 높았어요. 근데 이집트 지금 외화 환율 엄청 올라가지고 구매력 떨어지고 러시아는 알다시피 지금 전쟁 때문에 판매 지금 못하죠.
그러니까 60자가 지금 헌터라제 원래 잘 팔고 있었는데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이 헌터 증후군 중에 헌터가 가끔씩 뭐 사냥꾼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이 헌터라제의 헌터 증후군에 대한 그 의학을 개발하신 그 개발자, 그 연구원분의 이름입니다. 예, 헌터라는 사람은. 케이프 볼게요. 근데 케이프는 일단은 실린더 라이너, 그 엔진에 실린더 들어가잖아요. 거기 실린더의 라이너입니다. 라이너는 뭐죠? 선이죠, 선. 네, 선인데 이걸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좀 더 편할까요? 저도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와서 이거예요. 네, 실린더 라이너가 여기, 이게 실린더고 이게 라이너인데, 여기서 실린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하잖아요. 예, 얘로 할게요.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나요? 여기서 폭발음이 생기죠. 예, 여기서 폭발을 하면 얘가 이렇게 슝, 다시 슝 이렇게 가는 거죠. 실린더가. 이러면서 여기에 크랭크 샤프트가 바퀴를 돌리는 거고요. 그게 엔진이죠. 그게 엔진의 원리죠. 근데 보면 얘가 다 하다 보면 여기 실린더를 감싸고 있는 이 블록들이 손상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계속 폭발하니까. 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라이너를 설치합니다. 네. 라이너가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변 애들을. 그래서 이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린더 라이너는.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라이너가 없으면 결국에는 엔진이 터져버리니까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엔진에 들어간 데는 라이너가 꼭 있겠죠. 그럼 자동차, 뭐 선박, 특히 요즘에 선박 엔진은 훨씬 더 자동차보다 크기 때문에 라이너도 훨씬 크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싼 고부가 제품입니다. 선박 많이 팔릴수록 케이프의 라이너가 많이 좋다. 아무튼 여기 냉각수 있는 것도 보이시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폭발하니까 뜨거워지니까. 엔진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좀 더 저도 좀 편하네요. 이게 보면 넘어갈게요. H1만도는 제가 어제 설명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오늘도 설명드릴게요. H1만도는 일단은 멕시코 관세 때 완세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때려맞았다. 맞았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의 멕시코 25% 관세 발표 때문에. 아니, 멕시코에 때리는데 H1만도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만, 왜 그럴까? 왜 떠졌을까요? H1만도 공장이 멕시코에 있으니까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자동차, 뭐 기아차, 뭐 H1만도뿐만 아니라 아까 서현이와 해가지고 다 멕시코에 있습니다. 예. 멕시코에 있는 이유는 멕시코에는 엔지니어가 많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더 싸고 미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쩌라고 우리는 멕시코 먹인다, 미국 와서 다 만들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한 8.9% 엊그저께 떨어졌죠. 근데 이 하나투자증권의 김성래 애널리스트의 말로는 뭐냐면, HM만두가 생산하는 것 중에 모든 게, HM만두 참고로 샤시 모듈, 자동차에 들어가는 샤시, 그러니까 바닥 쪽에 들어가는 모듈 부품들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듈 이 샤시 모듈 중에 다 이게 관세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통합식 전자식 브레이크, 그러니까 전자식 브레이크만 만드는데 그것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뭐냐면, 제가 이 블로그에도 적어놨는데, 보시면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H만두가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는 거는 이 전자식 브레이크고요. 샷이 나머지 부품들은 FCA나 EXW로 보호가 돼요. 예, 그 FCA가 뭐냐면 이게 프리 캐리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네.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완성차 업체들, 대표적으로 H만두의 고객사인 현대자동차가 부담하는 거지, 우리는 따로 피해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약에 의하면. 이러한 논리가 있어요. 저도 말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완성차 OEM 업체도 뭐 바보는 아니죠. 이거를 나눠서 내려고 하거나
뭐 HM만두한테 가격을 전가를 좀 하겠죠 어느 정도. 왜냐면 완성차 OEM이 갑이니까요. 예, 그것도 있고. 근데 참고로 HM만두는 사실 멕시코 공장만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국 그리고 인도도 있어요. 더 심지어 HM만두의 최대 고객사는 중국 업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연기관차 회사들. 다 HM만두가 대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멕시코만 보면 떨어지는 게 맞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8.9%까지 하락할 정도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보면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 만드는 업체죠. 예, 현미경을 원자 단위로 보는 건데 그만큼 원자 단위로 자세히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점점 그 기술이라는 게 고단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분자가 아니라 원자화된 급의 현미경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 뭐 5나노, 2나노 이렇게 하죠. 말 그대로 그 나노라는 게 결국 회로 선폭인 건데 그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원자 단위로 보는 게 확실하겠죠. 파크 시스템즈가 지금 다른 반도체 회사 대비 주가가 탄탄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탄탄하거든요. 탄탄한 이유가 지금 선단 공장에서 계속 반도체 개발을 하면서 뭐 무어의 법칙이 무너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후공정에서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단 공장의 한계가 느끼니까 후공정에서 HBM처럼 아니면 TSMC의 코어스처럼 이 반도체 칩을 잘 붙여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붙이다 보면 흐트러짐이 있겠죠. 그거를 원자 단위로 보면 더 자세히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반도체 고객사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그게 들어맞고 있어요. 파크 시스템즈가 그거를 뭐 파크 시스템즈 참고로 그 원자 경쟁 연구용으로 가고 산업용으로도 가는데 이 산업용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넥스티는 이제 광학 회로 검사 업체죠. 예, 그리고 범프 결함 검사. 근데 다 좋은데 지금 뭐 넥슨은 일단 중국 의존도가 좀 있고요. 왜냐면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계속 굴게 하려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넥슨. 주가 엄청 올랐고요. 물론 지금은 뭐 다 바닥 쳤지만 다 좋은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받고 있다. 근데 확실히 기술 경쟁력은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WCP 같은 경우는 그 분리막 2차 전지 안에 있는 분리막이죠. 분리막 만드는 업체죠. WCP가 삼성 SDI를 향으로 주로 납품하고 있고 유럽에 공장이 있죠. 다만 이 분리막이라는 거는 일단 분리막 기능부터 말씀드릴게요. 분리막은 2차 전지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는데 그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양극에 있는 따로운 전해액과 음극에 있는 따로운 전해액이 서로 마주 보면 안 되잖아요. 서로 섞이잖아요. 그냥 중간에서 리튬 이온만 지나가게 도와주는 건데 분리막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2차 전지는 확실히 쓰이는 애인데 2차 전지가 안 팔리면 얘네들의 분리막도 안 팔리겠죠. 네. 그래서 여기 신영증권의 박진수 연구원님도 성장은 정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신규 고객 확보는 물론 그러니까 지금 P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라이스 가격이 정체되다 보니까 수요를 늘리려고 물량을 늘리려고 고객을 찾고 있는데 고객 역시도 2차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를 잘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져야 하는 곳인데 업황 좋아지면 저는 WCP 분림 업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쟁사 SK IT 테크놀로지보다 저는 WCP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동률이나 그리고 성능도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증권사 나왔는데 요즘에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돈 많은 업체들이 밸류업을 많이 하겠지 않겠냐 해가지고 뭐 은행주나 보험주나 증권주가 관심 받고 있는데 유안타 증권에서는 이 금융주를 뽑아주셨어요. 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증권사를 이거 왜 뽑았냐고 하면 유안타 증권에서 커버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가장 수익성이나 밸류업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입니다. 참고로 이 유안타 증권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 해외 주식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도 결국에는
이런 증권사들, 대표 증권사들을 통해서 하시죠. 참고로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 수수료 어디 갈까요? 이들 업체에 가겠죠. 근데 해외 주식 가장 많이 하는 플랫폼은 어딜까요? 키움증권이죠. 저도 키움증권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가장 탑픽이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하고 유언타에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주주 환원율은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걸 감안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 전력기기나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PM 회사죠. 프로젝트 매니저, 발주자 대신해서 건설 대신 봐주는 이런 회사들은 딱히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회사도 여기 있는 것도 다 위에 있는 거 다 반복된 말이고 아무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시간은 좀 줄인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줄인 것 같고 말도 좀 더 잘하고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그림 보여주면서 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이 기업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바로 찾아야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로켓 찾아라 이러고 하면 제가 여기서 로켓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찾고 빨리 할지 그럼 한번 볼게요 한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